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들,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AI 칩 시장을 뒤흔드는 엔비디아의 질주부터 시작해서요. 어쩌면 경쟁자인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징에서 열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김정은과 푸틴이 나란히 선다는 이야기까지 이 기술, 지정학, 비즈니스, 또 국내외 정책들이 정말 어떻게 서로 막 얽혀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면서도 또 서로 연결돼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숨가쁘게 변해간 세상의 단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인공지능 경쟁 최전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주와 그 이면의 어떤 지정학적 긴장감, 그렇죠. 그리고 애플, 구글 협력 가능성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구글 제미나이의 그 놀라운 이미지 편집 기술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나노바나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요. 그리고 또 중국, 북한,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 이것도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이나 유학생 정책 변화, 또 상반된 길을 걷는 테슬라 소식도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요. 마지막으로 독재자 논란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뭐랄까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그 핵심적인 흐름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네. 단순히 뉴스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듯이요. 네, 그런 느낌으로요. 그럼 바로 인공지능 경쟁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엔비디아 소식인데, 와, 이건 정말 입이 떡 부러지는 실적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 분기 매출이 467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나 늘면서 또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56%. 엄청나네요.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411억 달러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최신 칩인 블랙웰, 이거 하나만으로 27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감이 안 잡히네요.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AI 혁명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예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GPU 수요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거의. 그렇죠. 젠슨 황 CEO가 2030년까지 AI 인프라 지출이 3조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예전엔 좀 과장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꼭 허황된 소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오픈 AI의 GPT-OS 모델 학습에도 엔비디아 블랙웰 시스템이 쓰여서 초당 150만 토큰을 처리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이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에게도 고민거리가 있다면서요. 바로 중국 시장. 네. 그게 좀 걸리죠. 지난 분기 중국 고객 대상으로는 H20 칩 판매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전혀. 0이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일부 수출 라이센스를 내주긴 했지만 15% 수출세 같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하긴 세금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겠죠. 심지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 사용을 좀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H20 생산 중단 가능성까지 나온다니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그 첨예한 갈등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현실을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가 다음 3분기 매출을 540억 달러로 예상하면서도 중국 H수공 판매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점. 이걸 방증하는 겁니다. 전망치에 아예 빼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히 기술 개발하고 시장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런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이 그렇죠.
애플이 좀 조용했죠. 네, 놀랍게도 경쟁사인 구글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폰의 핵심 기능인 시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기술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건데요. 재미나이요? 구글이랑? 네, 이전엔 오픈 AI나 엔트로픽과도 접촉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구글 쪽으로 기우는 걸까요? 와,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애플이 자사의 그 핵심 AI 역량을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인 구글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최첨단 AI 모델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뭐랄까 애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시리 성능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성사된다면 스마트폰 AI 비서 시장의 판도를 그냥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이죠. 이미 구글이 애플 서버에서 돌릴 모델을 훈련 중이고 몇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정식 출시된 이미지 편집 기능도 정말 놀랍더군요. 네네. 그거 저도 써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나노바나나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던 기능인데 텍스트로 명령만 하면 이미지 속 특정 인물이나 사물의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옷이나 배경, 스타일을 싹 바꿀 수 있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주고 이 사람 정장 입혀줘 하면 얼굴은 그대로 두고 옷만 바꿔주는 식이라니 정말 마법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AI가 단순히 픽셀 조합으로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속 요소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의미를 이해한다. 네, 사람 얼굴이나 특정 물건의 고유한 특징, 즉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바꾸는 거죠. 포토샵으로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고 작업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방식입니다. 와, 이건 뭐 이미지 편집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훨씬 쉬워지겠지만 하지만 또 걱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시에 더 정교한 가짜 이미지, 소위 딥페이크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죠. 하긴 그렇겠네요. 이거 근데 지금 써볼 수 있나요? 네, 현재 구글 AI 스튜디오 가시면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로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술 이야기에서 이제 지정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초청 명단 맨 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둘 다요? 네, 3명의 권위주의 지도자가 천안문 막루에 함께 서는 모습이라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텐데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좀 노골적으로 결속을 과시하면서 뭐랄까 대안적인 세력 교합을 시도하는 모습,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최근에 푸틴이랑 김정은이 맺은 조약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유사시에 거의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방위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과의 전통적 우위를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언급했고요. 반면에 서방 정상들 거의 안 갈 거라고 하죠. 네,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게 국제사회의 어떤 분열상을 더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퍼레이드 규모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병력이 1만 명 이상, 항공기는 100대 이상. 네, 각종 지상 장비 수백 대가 동원돼서 최신 드론이나 극초음속 무기 같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 받았다는 그 화웨이 위성 전화기.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친밀함을 강조했어요. 그 전화기요? 네. 최근엔 중국 대사랑 만나서 경제, 과학기술 협력도 논의했고요.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마두로 대통령한테 거액의 현상금까지 건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라 더 주목됩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좀 그렇죠.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은 좀 더 계산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리브해 미군 배치에 대해서 유엔 헌장 위반이다,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냈죠.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자국 경제 이익,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와의 무역 흑자라던가 석유 자원 확보 같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그렇죠. 실제로 중국 민간 기업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즉 어떤 실질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리를 챙기는 거네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흥미로운 비즈니스 소식도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게 곧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요? 아, 네. 그 소식도 흥미롭죠? 기존 상장사랑 합병해서 9월 초에 ABTC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데 뭐랄까 시기가 좀 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 합병 후에 새 법인 지분의 98%를 트럼프 형제라고 또 다른 주요 투자자인 헛에잇이라는 회사가 갖게 됩니다. 윙클보스 형제 같은 유명 투자자들도 참여했고요. 98%면 거의 다네요. 그렇죠. 이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을 열심히 채굴하고 또 사들여서 모으겠다는 거죠. 다만 이 회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지원 입법을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출범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해 충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물론 백악관과 회사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고요. 에릭 트럼프는 주로 채굴 전력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 논란에 대해 중립적으로 사실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내 정책과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민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죠. 첫 7개월 동안 이민 세관 단속국 IC가 추방한 사람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20만 명이요? 7개월 만에? 와. 네, 국경 순찰대나 자진 출국자까지 합하면 전체 추방 건수는 한 35만 명 정도고요. 이 추세라면 연간 추방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니 정말 강경한 기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연간 100만 명 추방이었죠. 네.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있어요.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 단속 건수는 100억 건 목표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목표 달성은 어렵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에 앞으로 4년간 약 7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상이 투입될 예정이라 단속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50억 달러? 네. 국토안보부 차원에서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ICS, BP 등 여러 기관 인력이 투입되고 심지어 주 방위군 동원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 주 방위군까지요? 네, 시카고는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성역 도시 정책을 펴왔던 곳이라 좀 긴장감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치적인 맥락이 깔려 있죠. 시카고의 성역도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번 작전은 앞서 LA에서 진행돼서 6월 이후 5천 명을 체포했던 그 단속 작전을 모델로 삼고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요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걸 두고 독재자적 발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주 방위군 동원 시에 이게 연방정부 지휘냐, 주지사 지휘냐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점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 역시 저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사실관계만 전달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한 F비자 소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요, 앞으로는 학업 프로그램 기간 최대 4년으로 딱 정하겠다는 새로운 규정이 제안되었어요. 아, 기간을 못 박는 거군요. 네, 학업 종료 후에 60일 유예 기간은 유지되지만 외신 기자 같은 다른 비자도 최대 240일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제한된다고 하고요. 국토안보부는 기존 제도가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허용해서 안보 위험도 있고 또 납세자 부담을 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 규정으로 이걸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비자 만료 후에 불법 체류하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이유로 취소된 학생 비자가 6천 건이 넘는다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4배나요? 와. 네. 심지어 비자 심사 때 미국 시민, 문화, 정부에 대한 적대적 태도까지 보겠다고 하니 상당히 엄격해진 거죠. 이런 변화가 미국의 대학 연구 환경이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전기차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7월에 작년보다 40%나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40%요? 엄청난데요? 벌써 7개월 연속 하락세고 7월 시장 점유율은 0.7%, 중국 BYD 1.1%에도 밀렸다고 해요. 주가도 바로 반응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게 여러 요인이 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역시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 리스크죠. 아, 또 머스크 리스크인가요? 네. 유럽 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극우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현직 정상을 비판한다거나 이런 발언을 막 쏟아내면서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 많아요. 밀라노에서는 머스크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열렸을 정도니까요. 허수아비 화형식이요? 어휴.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서비스 중인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에 유럽 승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또 주력 모델인 모델 Y 신형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잠시 닫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고전하는데 미국에서는 정반대 소식이 있네요. 아, 네. 그게 또 재밌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요? 불과 2달 만에 서비스 지역이 8.5배나 커져서 경쟁사인 웨이모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커버하게 됐다니 와,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면적만 넓어진 게 아닙니다. 서비스 지역이 도심을 넘어서 주거지역, 공항, 그리고 테슬라의 핵심 생산기지인 기가 텍사스까지 포함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가 텍사스까지요? 네, 이건 거의 생산, 운영, 서비스를 잇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운전자 없이 차를 배송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 와,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밤낮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도심과 교외를 넘나들면서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데이터가 쌓이는군요. 네, 특히 테슬라는 카메라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FSD 성능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다 쓰는 웨이모도 아직 악천후나 고속도로 주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틴에서의 확장이 이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안전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시점도 정말 곧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이르면 9월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C로부터 운영 허가는 받은 상태거든요. 와, 9월이요. 네. 만약 정말 안전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오스틴 시내를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건 정말 자율주행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겠죠? 정말 기대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미디어 업계 소식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가죠. 폭스뉴스랑 스포츠 채널이 유튜브 TV에서 빠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극적으로 단기 연장에 합의했다고요? 네, 그 송출권 분쟁이죠. 이런 건 특히 대형 스포츠 시즌을 앞두고 종종 벌어집니다. 네.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는 콘텐츠 제공자 폭스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제공자는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익숙한 패턴이죠. 하하, 맨날 싸우는군요. 그렇죠. 과거에도 디즈니나 다른 채널들이 비슷한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번 분쟁 과정에 유튜브가 또 친트럼프 성향의 다른 뉴스 채널과는 계약을 맺었다는 점도 이 미디어 지형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시카고 같은 도시에 연방군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독재자적 발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반응인데요. 심지어 거리가 안전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이 독재자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침 정치학자 데니엘 트레이즈먼 교수의 분석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핀 독재자들이라는 책의 공저자이기도 한데요. 아, 네. 그분은 현대 독재가 과거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노골적인 폭력과 억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서히 잠식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스핀 독재의 형태가 많다는 거죠. 스핀 독재. 네. 핵심은 겉으로는 선거나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접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관세부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연준이나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지적, 네. 또 충성파 인사를 요직에 앉히고 관료 조직 개편을 시도했다거나 특정 통계 발표를 막거나 기후변화 관련 언급을 삭제하려 했다는 의혹,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문화예술계나 군부에 개입하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거나 선거구 개편에 관여했다는 등 권력 집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저희는 사실관계만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네, 트레이지먼 교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여전히 선거로 선출되었고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기존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헌법적 제약에 도전하거나 이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어떤 독재자가 자비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더라도 시민들은 법에 따라 보장받는 안전과 또 자신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거부할 자유, 이걸 빼앗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잃는 거죠. 네. 권력의 본질과 그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그 이면의 치열한 경쟁, 또 미중 갈등과 새로운 지정학적 연대 움직임, 미국의 국내 정책 변화와 시장의 경랑,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를 이해하려면 개별 사건들을 넘어서 그 배경과 맥락, 그리고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구글 제미나이처럼 현실을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AI 기술이 일상화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의 정의 자체를 논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떤 제도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기술 기업들이 국경 없는 경쟁과 규제 속에서 길을 찾고 국가들이 새로운 합종 현행을 모색하며 국내 정책이 급변하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을 만들어갈 진짜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